매일 꿀을 마시면 신장을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명 중 8분 완전히 잘못 마시고 있으며 효과는커녕 날마다 신장을 조금씩 망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장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60세가 넘은 노인 5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투석을 앞둔 상황이 되어서야 자신의 신장이 오래전부터 망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김준호이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신장내과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왔고 이런 분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환자분들은 늘 제게 왜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대형 병원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건강식품업체 역시 굳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도록 숨겨져 있던 한 가지 핵심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비밀은 꿀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막연히 꿀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검증된 3가지 황금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되어 신장 기능이 평균 20% 이상 좋아졌고 어떤 분들은 30%까지 회복을 보였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5분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남은 인생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는 방법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필기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질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한 국제 연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열린 국제의학학술대회에서 저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의사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연구 자료를 접했습니다. 이 연구는 유럽의 신장건강연구기관이 무려 5해 동안 진행한 장기 추적 조사였습니다. 연구진은 60을 넘기고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노인 약 12,000명을 모집해 2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매일 일정하게 10에서 15g의 천연꿀을 섭취하게 했고 다른 한쪽은 기존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용과 운동량 복용 약물까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오직 꿀 섭취 여부만 달리한 것입니다. 5년이 지나 결과가 공개되었을 때 연구를 주도한 교수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꿀을 섭취에 의한 집단의 노인들은 신장 여과 기능이 평균적으로 20% 이상 향상되었고 체력이 좋은 일부는 30%에 이르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20%가 대수롭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장이 원래 6할 정도만 기능하던 상태였다면 그것이 7할을 넘게 회복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밤중에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허리가 시큰거리던 불편함이 완화되며 최악의 경우 투석 단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연구진이 또 하나의 예상 밖 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개선폭이 오히려 더 컸다는 것입니다. 60대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70대와 80대의 어르신들은 몇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도대체 꿀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걸까? 그냥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아무렇게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런 효과는커녕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같이 꿀물을 반년 넘게 드셨는데도 신장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꼭 들려드리고 싶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영자 어르신은 올해로 78이셨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딸과 함께 살고 계셨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두 다리에 힘이 빠져 도무지 일어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멀쩡해 보여도 밤이 되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자리에 눕자마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고 한밤중에 3번, 4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보니 잠은 통 못 자고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고 검사를 마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만성 신장질환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엔 혈액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김 어르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가족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투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고 현실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김 어르신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알려준 건강기능식품도 사서 드셔보셨고 동네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들도 이것저것 시도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몸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 복용한 지 며칠 만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 중단해야 했고 어떤 건 한 달을 넘게 먹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 시기 김 어르신은 정말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언젠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요? 이대로 끝인가 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김 어르신처럼 단념하거나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자 어르신의 손녀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한 해외 연구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이 연구는 꿀이 신장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손녀는 그 내용을 캡처해 저에게 가져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방법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연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제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김 어르신에게 꼭 맞는 꿀 섭취법을 하나 제안드렸습니다. 김 어르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약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더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저것 해봐도 다 소용없었는데 이번에도 또 실망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걱정하시면서도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작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3번, 4번씩 일어나던 화장실도 이제는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가끔은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허리 통증도 한결 덜해졌고 무엇보다 사람이 밝아졌습니다. 그 뒤로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고 다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셨을 때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회복되었고 소변 속
단백질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진단 그것만으로도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는 커다란 희망이었습니다. 요즘 김 어르신은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가볍게 체조도 하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사람들도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다 고들 하십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이웃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냥 포기했더라면 난 지금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니 아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방법이 뭐길래? 걱정 마세요. 곧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평소에 꿀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창에 숫자 1 없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꿀을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몸이나 부모님 건강이 걱정된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두시고 저장해두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뉴스나 방송에서 쉽게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확인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임상 사례를 수십 번 검토한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왜 꿀이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신장이 어떤 장기인지부터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심장은 이상이 생기면 바로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니 금방 알 수 있죠. 위장이 탈이 나면 아프고 구역질이 나니 누구나 바로 느낍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몸속에서 이상 신호가 꽤 오래 진행된 뒤에도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신장이 실제로 손상되어 절반 정도 기능을 잃을 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 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되고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스스로 이상을 알릴 때는 이미 투석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신장의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평소 습관부터 하나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신장을 하나의 정수처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하루에도 약 20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며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조용히 정리해주는 고마운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수장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화되지 못한 노폐물은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은 곧 몸속 전체로 퍼지며 각종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5천만 명이 신장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신장질환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그 비율은 무려 20%에 달합니다. 즉 5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이거나 혹은 당신의 부모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신장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음식을 너무 짜게 먹고 진한 차나 커피를 자주 마시며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약을 습관처럼 복용하고 물은 제대로 챙겨 마시지 않는 생활들. 이러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서서히 그 기능을 갉아먹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여쭤봤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사실 바로 그 질문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신장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왜 꿀이 신장을 도와주는지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꿀이 가진 성분에 있습니다. 우선 꿀에는 천연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당분은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흰 설탕과는 전혀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흰 설탕은 마치 커다란 짐꾸러미와 같아서 신장이 그 덩어리를 일일이 풀어서 흡수하기 좋은 작은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에 부담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반면 꿀에 들어있는 당분은 이미 몸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느냐,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단맛이 해로운 게 아니라 어떤 단맛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또한 꿀 속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성분들은 손상된 신장세포의 회복을 도와주고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꿀은 신장에 연료를 공급해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은 황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자육이라는 몸속 유해 물질이 신장을 조금씩 파괴하는데 꿀 속의 황산화 물질은 이런 해로운 작용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마치 먼지와 박테리아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처럼 꿀은 신장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결국 꿀은 단순히 맛있는 단맛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주고 영양을 채워주며 손상을 막아주는 삼중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섭취한다면 이 작은 한 스푼이 우리 신장 건강에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꿀도 달고 설탕도 단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흰 설탕의 주성분은 자당입니다. 이 자당은 체내에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어야 흡수가 되는데 이 분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신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그만큼 피로해집니다. 게다가 설탕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칼로리만 가득하죠.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당은 오르고 체중은 늘어나고 신장은 계속 혹사당하게 됩니다. 반면 꿀은 다릅니다. 꿀 속에는 이미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어 따로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바로 흡수가 되고 신장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꿀은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항산화 물질까지 포함하고 있어 영양 측면에서도 탁월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설탕은 흰쌀밥 칼로리는 있지만 영양은 부족한 식사. 반면 꿀은 잡곡밥 칼로리도 있으면서 영양도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꿀이 신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신장을 더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매일 꿀물을 드셨는데도 오히려 신장 수치가 악화된 분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대부분이 아주 흔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에 오신 72 새 이만석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이 어르신은 꿀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끓는 물에 꿀을 듬뿍 타서 마셨습니다. 반년 넘게 그렇게 드셨지만 신장 수치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통증과 부종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꿀은 드셨지만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잘못된 꿀 섭취 습관,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첫째, 꿀을 끓는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마시고 싶어서 뜨거운 물을 쓰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꿀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효소 항산화 물질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물 온도가 60도를 넘으면 대부분의 유효 성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마치 데친 채소의 영양분이 물에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죠. 이렇게 되면 꿀은 꿀이 아니라 그냥 단물일 뿐입니다. 신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당분만 남아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적정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 손을 넣어도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면 딱 좋습니다. 둘째 공복에 꿀을 진하게 마시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꿀물을 진하게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위와 신장에 모두 좋지 않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당분이 바로 들어오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내리게 됩니다. 마치 빈 창고에 폭죽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되면 위가 약해지고 신장의 대사 부담도 늘어납니다. 꿀을 마시기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 또는 오전 10시쯤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잠자기 직전에 꿀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이 되면 신장은 낮보다 휴식을 취하려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꿀을 마시면 신장은 밤에도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마치 하루 종일 일하다가 겨우 누웠는데 다시 불려나가 야근하는 느낌과 같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신장은 지치고 기능도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꿀을 밤에 드시고 싶다면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소량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끓는 물에 타면 영양이 파괴됩니다. 둘째,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위와 신장에 무리가 됩니다. 셋째,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신장이 쉬지 못합니다. 이 3가지는 꿀을 드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꿀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지만 먹는 법을 제대로 알 때에만 그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잘못된 방법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꿀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황금 조합은 제가 30년 넘게 진료해오며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온 소중한 경험의 결과입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조합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 비방으로 효과가 가장 강력하니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합, 저는 이것을 아침 햇살 신장 보호법이라 부릅니다. 꿀에 산약 가루를 섞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허리가 자주 뻐근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밤중에 자주 깨시는 어르신들께 효과가 좋습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천연꿀 10g, 약 한 큰술 정도. 순수한 산약 분말 5g, 약 반 큰술 정도. 그리고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량의 따뜻한 물을 먼저 넣고 산약가루를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덩어리가 생기고 목 넘김이 거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차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묽게 풀어줍니다. 대략 작은 반컵 정도로 만들면 좋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꿀을 넣고 잘 저어 녹여주세요. 네 번째, 완성된 산약 꿀물을 그대로 마십니다. 남은 가루도 남김없이 함께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산약가루는 반드시 순수 국산 참산약으로 구입하시고 아무런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왜 꼭 참산약이어야 하느냐고요? 예로부터 참산약은 비장과 신장을 동시에 보호하고 기력을 끌어올리며 몸을 든든하게 다져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 속 영양분이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산약가루가 잘 풀리지 않아 소화가 어렵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이 왜 신장에 좋을까요? 산약은 원래 신장을 따뜻하게 하며 기운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신장의 대사 기능을 높여주고 독소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력이 가장 뛰어나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밀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새벽에 일어나는 횟수도 한두 번 이하로 감소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이라면 꿀을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꿀은 천연단기지만 체내 당 수치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용량을 조절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황금 조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합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조합은 오존 정화 에너지 식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꿀과 키위를 활용한 이 간단한 레시피는 하루 중 오전 10시쯤 아침과 점심 사이에 에너지가 떨어질 때 먹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체질 구분 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지만 특히 만성변비나 배변이 불규칙한 어르신들께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해외 의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실제로 접했던 내용인데 미국의 요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조합을 통해 장기능과 신장 부담을 동시에 줄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잘 익은 키위 1개, 그리고 천연꿀 10g. 만드는 법도 정말 쉬워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키위는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작게 썰어줍니다. 둘째, 그 위에 꿀을 고루 뿌려줍니다. 셋째, 잘 섞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조리도 필요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키위를 고르실 때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한 느낌이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단단한 것은 아직 덜 익은 상태라 신맛이 강하고 소화에도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물컹하면 신선도가 떨어져 영양이 손실될 수 있으니 적당히 익은 중간 단계의 키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조합이 왜 신장 건강에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위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고 그만큼 신장의 해독 부담도 줄어듭니다. 마치 집 안 곳곳을 말끔히 청소하면 관리인의 일이 수월해지는 것처럼 몸속 청소가 잘 되어야 신장이 가볍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키위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은 물론 꿀 속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신장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 하필 오전 10시일까요? 이 시간대는 아침 식사가 끝난 지 1시간쯤 지난 시점으로 몸속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꿀과 키위를 함께 먹으면 당분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동시에 흡수되어 활력을 보충하고 신장도 낮 시간 동안 더욱 효과적으로 대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은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부담 없고 맛있습니다. 캡슐형 건강보조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설사 성향이 있으신 분이라면 키위를 살짝 뜨거나 초록색 키위보다는 황색 골드 키위를 사용하시면 훨씬 부드럽고 위장에 자극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레시피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꿀 조합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조합은 제가 옛 지혜 담은 고전 원기 회복법이라 부르는 비방입니다. 이 방법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민간요법으로 특히 저녁에 신장이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조선 후기 한 장수가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허리도 자주 아프고 늘 기운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민간에서 명성이 높던 한 한의사가 꿀과 구기자를 함께 먹어보라고 권했고 그 장수는 매일 밤 잠자기 1시간 전에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달라졌으며 결국 90세를 넘게 장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이 소중한 비방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필요한 재료는 천연꿀 10g 구기자, 15g 약 20-30알 정도, 그리고 40-5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만드는 순서도 간단합니다. 첫째, 구기자를 컵에 담고 따뜻한 물을 부어 약 10분간 불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기자가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잘 되며 동시에 표면의 먼지나 불순물도 제거됩니다. 둘째, 우려낸 물은 버리고 새로 따뜻한 물을 컵의 절반 정도 채워줍니다. 셋째, 꿀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넷째, 구기자와 꿀물을 함께 천천히 씹어가며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기자 고르실 때는 반드시 좋은 품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내산 중에서는 경북 상주의 구기자가 가장 품질이 좋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이 붉고 통통하며 눌렀을 때, 건조하고 손에 달라붙지 않으며 향을 맡았을 때 은은한 단향이 나면 좋은 구기자입니다. 시고 텁텁한 냄새가 나거나 너무 말랑거리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이 왜 특별하냐고요? 구기자는 예로부터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신장을 부드럽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5장부를 고르게 도와줍니다. 두 재료가 만나면 단순한 보약을 넘어서 신장의 세포 재생과 활력 회복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잠자기 1시간 전에 섭취하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며 흡수력이 좋아지고 자는 동안 손상된 신장세포를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밤새 휴대폰을 충전하듯 아침이면 몸 전체가 다시 에너지로 꽉 찬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너무 많이 먹는 건 금물입니다. 하루에 꿀 10g과
구기자 15g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와 적당히입니다. 이제 3가지 황금 레시피를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살 신장 보호법입니다. 꿀과 산약가루를 공복에 드셔서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오전 정화 에너지 식단입니다. 꿀과 키위를 오전 10시쯤 간식처럼 드시면 장이 가벼워지고 신장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고전 원기 회복법입니다. 꿀과 구기자를 잠들기 전 섭취하여 밤새 신장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조합입니다. 아침엔 산약으로 독소를 비우고 점심 전에는 과일로 장을 정리하고 밤에는 구기자로 신장을 보하는 이 하루 루틴을 실천하신다면 곧 달라진 몸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허리의 묵직함이 사라지고 밤새 뒤척이던 일도 줄고 눈 뜨는 아침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3가지 중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만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실천하시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노력하는 분께 분명히 변화로 답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3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장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신장이 말을 꺼낼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꽤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방법만 제대로 알면 나이가 많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80 넘은 어르신이 꾸준히 실천해서 신장 기능이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입니다. 셋째, 신장 관리란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간단한 꿀 조합만 꾸준히 30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신 83세 어르신 중에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던 분이 계셨는데 이 방법을 3달 꾸준히 실천하신 끝에 수치가 안정되고 밤중에 소변 보는 횟수도 줄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무너짐을 늦추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건 제가 30년 진료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어떤 꿀을 사야 하나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천연 성숙꿀을 고르셔야 합니다. 색은 비교적 짙고 질감은 점도가 있으며 은은한 꽃향이 나도에 지나치게 달지 않은 꿀이 좋습니다. 절대 합성 감미료가 섞인 제품이나 향이 인위적인 꿀은 피하셔야 합니다. 꽃 종류는 괜찮습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야생화 꿀, 조청꿀 등 천연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효과는 있습니다. 가격은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고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판매처에서 5,000원에서 10,000원 선의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조용히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30일 신장 회복 챌린지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꿀 레시피 중 하나를 골라 하루 한 번 실천해 보세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영상의 댓글창에 몇 번 레시피를 실천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셋째, 30일이 지난 후 최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읽고 가장 성실하게 기록해주신 5분께는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신장을 보호하는데 정말 유용한 실용적인 선물입니다.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참여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 제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30일 후 지금 이 결심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스스로 느끼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건강은 언제나 아주 작고 소박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댓글창 아래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4번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었어요. 또 어떤 분은 허리 통증이 줄었어요. 이 방법을 부모님께 알려드렸더니 변화를 느끼신대요. 이 모든 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외롭게 싸우지 마세요. 우리 함께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어떤 분들은 한 달을 실천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켜두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꿀을 실천하며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말씀 주세요. 가능한 모든 댓글에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준호였고요. 신장 건강,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지켜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화면 앞에 계신 여성 여러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본성이고 뼛속에 새겨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얼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눈가에 주름이 하나 늘어난 걸 보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해하고 정수리에 흰머리 한 올이 보이면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칼을 대서 얼굴을 팽팽한 가죽처럼 당겨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겉모습일 뿐이며 여러분의 눈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젊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진짜 노화는 주름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물건을 자주 잊는 데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노화는 몸속의 양기를 더 이상 붙잡아 두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며 내장 하나하나가 서서히 녹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화려한 상술과 유행에 가려진 진짜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려 합니다. 저는 약을 팔지도 않고 무슨 강좌를 홍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아주 실용적인 자가 진단법 하나를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병원에 줄 서서 검사받을 필요도 없고 체열하며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돈 들일 것도 전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몸의 한 부위 털을 보고 세 군데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 됩니다. 이 안에 담긴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병을 막는 가장 수준 높은 예방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보라는 거냐, 머리카락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요즘 머리카락은 너무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심지어 모발 시술까지 하면 이른이 넘어서도 새까맣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젊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일 뿐입니다. 제가 보라고 하는 곳은 얼굴에서 가장 쉽게 지나쳐버리는 바로 눈썹입니다. 눈썹이 뭐가 중요하냐고들 하시죠. 요즘 젊은 분들은 눈썹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밀고 다듬고 아예 전부 없애서 반영구 화장까지 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건 스스로 수명을 깎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눈썹이 한의학에서 무엇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눈썹은 보수궁이라 불리며 우리 몸의 양기와 폐기의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창구입니다. 옛 의서를 펼쳐보면 폐는 피부와 털을 주관하고 전기가 충만해야 그 빛이 드러난다고 나옵니다. 눈썹은 눈 위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이마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마치 지붕의 기와처럼 단순히 꾸미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기혈을 비추는 거울이자 면역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판입니다. 진짜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90이든 100살이 넘었든 여전히 몸을 움직이고 정신이 또렷한 분들의 눈썹은 하나같이 듬성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길고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눈썹이 길다는 것은 기혈이 충분하고 경락이 막힘없이 통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가장 길고 중요한 해독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눈꼬리에서 시작해 눈썹 위를 지나 정수리를 넘고 등과 다리를 따라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이 경맥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방어선입니다. 눈썹은 바로 이 통로의 출발선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눈썹이 점점 성기어지기 시작했다면 특히 끝부분인 눈썹 꼬리가 빠지고 옅어지며 거의 사라질 것 같다면 그때는 반드시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고 폐기와 신기가 약해졌다는 신호로 봅니다. 이 부위는 방광경뿐 아니라 삼초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삼초는 몸속 기운과 수분 대사가 오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눈썹 꼬리가 빠진다는 것은 이 통로가 막혀 내분비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뜻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갑상선 문제나 난소 기능 저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양기가 붙잡히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40쯤 된 여성인데 옷차림은 세련되고 명품 향수가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와 마스크를 벗으면 눈썹은 정교하게 그려져 있지만 화장을 지우면 그 아래는 달걀처럼 반질반질합니다. 생리량은 줄고 손발은 차며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고 성격은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 눈썹 스스로 미른 게 아니라 저절로 빠진 거 아니냐고. 그러면 대부분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합니다. 저는 답합니다. 몸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눈썹 연필로 덮어놓고 못 본 척하고 있으니 모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연료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기름은 넣지 않고 검은 테이프로 불만 가려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가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노화를 보려면 먼저 눈썹을 보십시오. 눈썹이 짙고 결이 살아있으며 끝까지 남아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눈썹 한 올이 또렷하고 윤기가 있다면 그분은 아직 폐기와 신기가 튼튼하고 몸의 방어선이 단단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눈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썹은 몸 안의 이상을 비춰주는 신호등일 뿐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무너졌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삼송이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0, 40, 50을 넘겼는데도 이 세 가지
처짐과 두 가지 확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여러분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몸 상태는 20살 젊은 여성들보다도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무리 얼굴을 잘 가꾸어도 이미 내장기관은 녹이 슬어 더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삼송이대가 무엇이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생명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필기하셔도 좋고 집중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처짐은 눈꺼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꺼풀이 늘어지는 건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이잖아요.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아이들의 눈꺼풀은 탱탱하고 당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 눈꺼풀은 육륜이라 하여 근육과 피부 사지를 주관하는 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눈꺼풀이 처졌다는 건 비장의 기운이 약해졌고 몸의 중심 에너지인 중기가 아래로 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생활이 풍족해졌지만 비장과 위장은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름에 아이스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물처럼 마시고 겨울엔 과일을 한 상자씩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비위는 찬기와 습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비장은 마치 밑에 불이 켜진 솥과 같아서 따뜻해야 안에서 음식이 잘 익고 그것이 기혈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솥에 찬물을 들이붓는다면 불이 꺼지고 익지 못한 음식은 모두 습기로 변합니다. 이 습기는 무겁고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눈꺼풀처럼 살이 얇고 부드러운 곳에 쌓이기 쉽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찾아온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분이셨고 집에 도우미만 3분이나 두셨다고 합니다. 오셨을 때 큰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는데 벗는 순간 상간검이 축 늘어져 동공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인상이 칙칙하고 피곤해 보였죠. 그분은 요즘 기운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눈이 처진 게 너무 보기 싫다며 리프팅을 고민 중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혀를 보니 두툼하고 옆에는 이 자국이 선명했으며 가운데엔 두껍고 끈적한 백태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눈꺼풀이 늘어진 게 아니라 눈 위에 습기가 고여 물주머니처럼 부풀어 있는 겁니다. 비위는 후천적인 생명의 뿌리입니다. 마치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안살림꾼처럼 우리 몸의 살들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장이 허약해지면 그 살림꾼이 힘을 잃고 살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꺼풀은 가장 얇고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지는 부위입니다. 이때 비위를 보강하지 않고 겉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당겨 올린 피부는 내일 다시 처집니다. 마치 진흙탕 위에 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바닥을 말리지 않고는 아무리 높이 지어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몇천 원짜리 간단한 식이요법입니다. 비싼 제비집 필요 없습니다. 제비집은 몸을 더 습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약국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말린 생강 홍삼이 아닌 건강 그리고 볶은 율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생강이 아니라 말려서 성질이 따뜻해진 건강이어야 하고 율무도 생율무가 아닌 볶은 것이어야 합니다. 생율무는 찬 성질이어서 오히려 습을 더 키웁니다. 매일 아침 건강 3쪽 홍조 5알의 씨를 빼고 볶은 율무 한 줌을 물에 넣고 20분간 달여 마셔보세요. 이 건강 홍조차를
한두 달만 꾸준히 마시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부었던 눈이 가라앉고 변도 예쁘게 잘 나오며 얼굴빛도 맑아집니다. 눈꺼풀도 자연스럽게 다시 탱탱해집니다. 이게 바로 온양화습입니다. 아무리 고급 아이크림을 바르더라도 이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처짐은 바로 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 처짐은 단순히 살이 쪘다거나 바지가 흘러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허리둘레, 복부를 한 바퀴 만져보세요. 그 살이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손에 잡히면 물이 찬 솜처럼 축축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마치 발효된 밀가루 반죽처럼 축 늘어진 그 지방층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몸속의 중요한 경락, 즉 몸의 허리띠 역할을 해주는 경맥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경맥의 이름이 바로 대맥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위아래로 뻗은 12개의 정경이 있는데 그중 대맥만이 옆으로 허리를 둥글게 감싸고 도는 구조입니다. 마치 진짜 허리띠처럼 모든 장기와 경락을 묶어주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 대맥이 튼튼하면 허리살이 단단하게 뼈에 붙어 있고 옆구리가 들어간 건강한 허리 라인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대맥이 차가워지면 이 띠가 풀리듯 느슨해지며 복부 지방이 좌우로 흐르고 장기들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중기가 아래로 빠지는 이른바 중기하암의 전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지방의 가장 큰 역할은 보온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 차가운 부위, 특히 아랫배와 자궁 난소 쪽이 얼음처럼 식으면 지방을 집중적으로 그 부위에 덮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지방이 많고 말랑말랑하다는 건 자궁 안이 냉골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궁한증입니다. 요즘 여성분들 추운 겨울에도 배꼽티 입고 다니고 샐러드에 생채소만 먹으며 다이어트를 하시죠.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살이 빠져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몸속에 얼음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빛은 누래지고 기운은 빠지며 복부는 여전히 그대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차가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면 먼저 그 속의 불씨부터 다시 지펴야 합니다. 어떻게 불을 피우느냐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대 한의서인 금괴요략에도 나오는 명방이 있습니다. 바로 당귀생강 양고기탕입니다. 양고기는 따뜻한 성질로 양기를 보충해주고 당귀는 피를 보하며 순환을 돕고 생강은 속 깊은 한기를 몰아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푹 끓여서 다른 복잡한 재료 넣지 말고 소금만 약간 간을 해주세요. 겨울철이거나 생리 후 몸이 차가워질 때 한 그릇 뚝딱 마시면 그 얼어붙은 아랫배에 즉시 따뜻한 기운이 퍼집니다. 혹시 양고기 냄새가 부담스럽거나 더 간단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외용요법도 있습니다. 굵은 천일염을 몇 근 사서 팬에 볶아 뜨겁게 만든 뒤 그 안에 통후추와 쑥가루를 약간 섞어 헝겊 주머니에 담습니다. 그걸 밤마다 드라마 보면서 아랫배나 허리에 얹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뚫고 대맥 안쪽까지 스며듭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만 해보세요. 말랑말랑하던 복부가 점점 탄탄해지고 늘 차던 손발이 따뜻해지며 생리통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맥이 조여져야 허리도 조여진다는 이치입니다. 허리에서 한기를 몰아내면 몸이 더 이상 그 부위에 지방이라는 이불을 덮지 않게 되고 자연히 살도 빠지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처짐은 조금 민감한 부위입니다. 바로 엉덩이입니다. 웃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미용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학적인 신호입니다. 요즘 사람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살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엉덩이라는 부위가 방광경이 지나가고 우리 몸의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흐르는 주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의 엉덩이는 어때 보입니까? 단단하고 탄력 있고 언제든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충만한 양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엉덩이가 납작해졌거나 축 늘어졌다면 그건 단순히 모양이 망가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방광경이 막히고 신장의 기운이 약해졌으며 양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양기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굴로 기운이 도달하지 못해 피부는 칙칙해지고 주름은 늘어갑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골반 아래쪽 근육, 즉 골반저근도 함께 무너집니다. 중년 이후 여성이나 출산 후 여성들이 자주 겪는 고민, 바로 웃거나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는 문제. 이건 단순한 출산 후유증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신기가 고르지 못하다는 뜻으로 봅니다. 소변은 방광의 기화 작용으로 조절되는데 이 기화의 중심은 바로 신장의 양기입니다. 엉덩이가 무너졌다는 건 이 일대의 경락 흐름이 막혔고 양기의 온기가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을 지킬 힘이 없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가 약해서 엉덩이 근육조차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신의 뼈를 단단히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번만 넘어져도 쉽게 골절됩니다. 이런 경우 흔히들 말하는 돼지 신장 같은 걸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기만 많아서 역효과입니다. 저는 훨씬 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뒤꿈치 들기 운동. 한의학의 대표적인 수련법 중 하나인 팔단금에도 포함된 동작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똑바로 서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발끝만 땅에 닿은 채로 두세 초 멈췄다가 중요한 마지막 단계, 뒤꿈치를 쿵 하고 바닥에 세게 내리찍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진동이 발 뒤꿈치에서 허벅지를 타고 올라 정수리까지 통과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흔들어 줘야 하냐고요? 발바닥의 용천혈은 신장 경락의 시작점입니다. 이 충격은 그 용천혈을 자극해 잠든 신기를 깨워줍니다. 동시에 이 진동은 척추의 쇠까지 흔들어 주어 뇌에까지 맑은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하루에 이 동작을 70번에서 90번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엉덩이가 탄력 있게 올라오며 심지어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소변 조절 문제 역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화규현입니다. 위로 떠버린 허혈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래에 잠들어 있던 신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이 한 동작이야말로 고가의 헬스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원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처짐을 다 살펴보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약 그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시작된 것이고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말 그대로 이른 노화, 즉 장기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팽창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몸속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첫 번째 팽창은 바로
모공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요즘 피부관리실에서는 모공을 줄여준다고 각종 수렴제를 바르거나 레이저를 쏘거나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겉만 해결하려는 눈속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젊은 사람들의 피부를 보면 마치 껍질을 벗긴 달걀처럼 매끄럽고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폐기가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폐는 피부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폐기란 마치 국경을 지키는 경비병처럼 우리의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공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기운이 드나들고 땀과 노폐물이 배출되는 중요한 문입니다. 이 문은 열릴 때 열리고 닫힐 때 닫혀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기가 강하면 문지기 역할을 잘해서 외부의 찬바람, 습기 오염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부의 진액도 단단히 지켜져 피부는 자연스럽게 탱탱하고 탄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는 실내에 머물고 외출할 때는 차만 타고 다니고 조금만 땀을 흘려도 바로 찬바람을 쐬며 식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문을 닫은 채로 도둑을 들이는 격, 폐문 유적입니다. 게다가 운동도 하지 않으니 폐기는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몸속에 담습까지 생기면 이 경비병은 힘이 없어지고 제 할 일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의 문, 즉 모공은 제대로 닫히지 못하고 활짝 열려버립니다. 모공이 커진다는 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집의 대문이 활짝 열린 채로 있다면 도둑이든 찬바람이든 먼지든 뭐든 다 들어오겠죠. 똑같습니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외부의 먼지나 세균이 모공에 쌓이며 염증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공이 커진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고 피부가 민감해지며 세안을 해도 기름기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무턱대고 화장품을 바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폐를 보호하고 기운을 몸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깊은 호흡입니다. 바깥 공기가 맑은 공원이나 나무가 많은 곳으로 나가서 가슴을 활짝 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폐를 열어주고 묵은 기운을 내보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는 한의학에서 기운의 왕이라 불립니다. 물에 끓여 마시거나 탕에 살짝 넣어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환기는 피부의 바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우리 몸의 겉면을 보호하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소중한 약재입니다. 이렇게 경비병을 배불리 먹이고 잘 쉬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모공이 닫히고 피부는 매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수렴수도 레이저도 필요 없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진짜 변화가 오는 법입니다. 두 번째, 팽창은 단순히 몸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감정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요즘 들어 별일 아닌데 화가 치밀고 가족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 분노 후에는 혼자 후회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특히 남편이 말을 한마디만 더 해도 욱하고 아이가 좀 느리게 움직이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갱년기라며 호르몬 때문이라며 성격이 변했다고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엄연히 몸이 보내는 병의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강이울결, 심화상염이라 부릅니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간이 몸의 중심입니다. 간은 피를 저장하고 감정을 순조롭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땐 신수, 즉
신장에 물이 충분해서 간이 잘 자라납니다. 물이 많으니 나무가 잘 자라는 이치입니다. 엄마가 젖이 많으면 아이가 잘 자라듯 간은 신장의 물을 먹고 감정을 부드럽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젊었을 땐 바람처럼 유연하고 말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안일, 회사일, 가족 돌봄 등으로 기력이 바닥나고 신수도 메말라갑니다. 청개가 끊기면 간은 더 이상 젖을 받지 못한 나무처럼 메말라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때부터 그 가는 감정을 순조롭게 흘려보내는 대신 한 점 불시에도 확 타오르는 마른 장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본인이 원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내부의 화기, 즉 간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간화는 심장으로 옮겨갑니다. 가는 목, 심장은 화입니다. 목이 불을 붙이면 심장은 타오릅니다. 심장이 타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초조, 불면, 다한몽. 자꾸 악몽을 꾸고 푹 잔 듯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화는 피를 말리고 진액을 태우기에 피부도 메마르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며 혈압이 올라가고 눈은 뻑뻑해지고 피부에는 잡티가 올라옵니다. 매번 화를 내는 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매번 몸 안을 3번 밤새운 것만큼 지치게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기는 멈춰 있지 않고 응어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 못하고 꾹 참는 속상함 억눌린 감정은 기의 흐름을 가슴에 가둬 버립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유방 혹은 갑상선, 결절 자궁, 근종 등 여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요? 무조건 참으라는 건 더 큰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1000년 넘게 전해져 온 감정 해독탕을 권합니다. 바로 감맥대조탕입니다. 의성 장준경의 처방으로 작용은 단순합니다. 부드러운 국산 소맥 속을 편하게 해주는 대추, 그리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감초. 이 3가지만 넣고 은근히 달여 드세요. 이 탕은 마음의 불을 진정시켜주고 그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조용히 가라앉혀줍니다. 심장으로 타오르던 그 불길이 내려가면 마음은 안정되고 피부는 맑아지며 모공조차도 다시 조여집니다. 외모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얼굴의 열은 단순한 화장품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씨부터 꺼야 진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눈썹은 또렷하고 진한지 눈꺼풀, 허리, 엉덩이, 살은 축 늘어지지 않았는지, 모공은 벌어지지 않았는지, 최근 들어 감정이 자주 폭발하진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께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쪽에선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무심코 그 노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 손엔 대추차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며 잠을 미루고 복부에 뜸을 뜨면서도 얇디 얇은 티셔츠 한 장으로 겨울바람을 맞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건강 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챙겨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매일같이 흘려보내고 있다면 결국 빈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멈춰야 할 5가지 노화 가속 습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갱년기와 질병의 길로 끌고 가는 주범들입니다. 첫 번째,
복사뼈와 배꼽을 노출하는 복장 습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겨울철 패션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에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 아래는 아홉부 바지에 얇은 양말, 심지어 배꼽이 보일 정도로 허리가 낮은 바지를 입습니다. 그런데 복사뼈 부근은 간 비신 이 세 장부가 만나는 삼음교혈이 위치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배꼽은 어떻습니까? 태아 때부터 생명을 이어오던 신골혈, 즉 원기가 드나드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이 두 곳이 찬바람에 노출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바로 자궁이 열고 난소가 얼어붙습니다. 결국 생리통 냉증 난임, 조기 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쁜 것 좋지만 다리는 따뜻하게, 배는 꼭 가리세요. 양말 올려 신으시고 허리는 단단히 덮으세요. 두 번째는 과일을 저녁 식사로 대체하는 다이어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이유로 저녁을 굶고 과일 한 접시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과일이 몸에 좋고 비타민이 많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과일은 대부분 찬 성질에다가 당도가 높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양기는 점점 안으로 모이고 수렴하려 하는데 그때 차가운 과일이 들어오면 위장은 얼어붙고 비장은 무너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습기입니다. 저는 과일로 저녁을 때우는 여성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얼굴은 붓고 혀는 두껍고 혀 중앙은 희고 끈적하며 대변은 설사처럼 무르고 끈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건강한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일, 물론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철 과일을 적당히 간식으로. 식사의 주인은 곡물입니다. 곡식은 양생의 근본입니다. 밥을 먹어야 진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미용을 위한 습관이 생명을 소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땀 배출입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땀복을 입고 러닝머신 위에서 땀이 비오듯 흐르도록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해독이고 살 빼는 길이라 믿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의학에선 땀을 심혈이라고 부릅니다. 땀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심장에서 흘러나온 진액입니다. 미세한 땀은 독소를 배출하지만 과도한 땀은 기혈을 함께 쏟아버립니다. 특히 원래 기운이 약하고 피가 모자란 여성에게는 그야말로 생명력 유출입니다.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나면 몇 날 며칠 기운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운동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히 무리가 되지 않게 가볍게 산책하거나 태극권 팔당금처럼 천천히 기를 돌리는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땀은 옷이 젖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땀을 덜 흘리는 것이 오히려 젊음을 오래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노화 가속 습관은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고 외출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직장인 여성분들 아침 시간에 쫓기다 보면 머리를 감고 제대로 말리지 않은 채 지하철이나 버스로 뛰어나가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의 양기가 막 피어오르는 시간인데 젖은 머리, 그것도 찬물로 감은 머리에 찬바람을 맞으면 그 소중한 양기가 꺼지게 됩니다. 마치 갓불 붙은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머리 뒤쪽, 즉 풍지혈이 위치한 후두부가 젖은 채로 바람을 맞으면 찬 기운이 바로 뇌 안까지 파고듭니다. 젊을 땐 티가 나지 않지만 나이 들어 40을 넘기면 어느 날 갑자기 편두통, 어지럼증, 탈모가 쏟아지듯 찾아오게 됩니다. 머리는 가능한 한 점심이나 오후, 즉 양기가 충만한 시간에 감는 게 좋고 꼭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뒷머리는 따뜻한 바람으로 두피가 뜨끈할 정도까지 말린 뒤 외출해야 진짜로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5번째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피해가기 어려운 함정이죠. 불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손이 먼저 가는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한 번만 보자 했는데 어느새 1시간.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 바로 이 블루라이트가 간혈을 태우고 간기를 상하게 만듭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피는 말라가고 감정은 들쑤셔지고 심신은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짧은 영상 하나에 웃고 또 하나에 울고 정신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심원이 흩어지고 정신은 부유한 채로 잠에 빠지지 못하니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이 되면 마치 밤새 노동한 것처럼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진짜 깊은 잠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핸드폰 충전기는 거실에 두고 침실엔 절대 들이지 마세요. 잠들기 전엔 가족과 가볍게 이야기 나누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기계의 불빛 대신 마음의 온기를 품고 잠들어야 진짜 내 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양기가 솟아오르고 다시 수렴되는 흐름입니다. 한 사람이 늙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몸속에 아직도 그 따뜻한 불씨가 남아있느냐, 근육에 탄력이 있느냐, 눈빛에 생기가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저도 잘 압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바쁜 일상에 본인의 건강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이며 엄마이자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도 평안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다른 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병들어 쓰러지면 그 고통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가족을 위해 끓인 보양탕 꼭 한 그릇은 본인을 위해 덜어두세요. 자녀의 새 옷을 챙기기 전에 본인의 천을 먼저 챙기세요. 주방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장 좋은 화장품이고 침대맡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숨소리가 최고의 진정제입니다. 제가 이토록 길게 이야기하는 건 약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홍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이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한의학은 결코 어렵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녹아있는 가장 따뜻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라도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딸에게, 어머니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이제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속을 먼저 돌볼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돌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지금 몸을 혹사하고 있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무지 속에서 병으로 향하고 있는 가정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선행이며 커다란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송이대와 5대 금기 꼭 가슴에 새기시고 실천해보세요. 사람은 늙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아픈 채로, 지친 채로, 무너진 채로 늙는 것입니다. 단지 흰머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신이 흐릿해지고 자존감마저 잃어버린 그런 노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기만 잘 붙잡고 기혈이 원활히 흐른다면 비록 머리가 휘어져도 그것은 품격 있는 은발이고 시간의 은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읽고 가능한 한 꼭 답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시고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